안녕하세요. 예, 김경입니다.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죠. 원래 겨울은 사만사온이라고 하는데요. 사만사온 아시나요? 예,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근데 희한하게 주말에만 추워요. 사만사온이 아니라 주말에만 추운 것 같아요. 자,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면 그 질문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그 QR로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이걸로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전화로는 안 받고요. 가끔씩 혹시나 받나 하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카카오톡으로만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능하시면 거기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는 제가 필요한 파일들 제가 올려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2기, 3기 가서 채점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별 특징에 보시면 제 순환별 특징은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에 작년부터 들으셨다 그러면 첫 번째 입문 무료 특강을 들으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 들으셨으면 연기를 평일 주말 하나는 들으셨겠죠. 그래서 연기는 이제 핵심 정리 행정쟁송법이라는 197페이지짜리 이렇게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 때는 이제 기본 교재가 하나였죠. 그래서 그 교재로 계속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저희 1기 때는 11회인데요. 이제 교재가 2개입니다. 이렇게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가장 큰 특징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작은 책으로 합니다. 이 작은 책. 이게 기본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핵심 정리 행정법 배우셨을 때 그거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그 부분을 요약해서 이 책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시험장까지 그냥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이 책만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합격하셨을 때는 이것보다 책이 더 두꺼웠어요. 책이 한 350페이지 정도 됐는데 그 이유가 그 안에 기출문제 요약분을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은 기억을 하시잖아요. 다음에는 안 봐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기출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합격하신 분이 이제 필요 없다. 내용만 넣어달라라고 해가지고 내용만 넣었더니 너무 얇아져서 책이 원래 하면 한 15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150페이지가 되면 이 제목이 안 나온답니다. 옆에. 너무 얇아서. 그래서 일부러 좀 편집을 좀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190페이지, 185페이지 정도가 된 것이고 실제 분량으로 따지면 핵심 정리 행정법 있죠. 그 책의 반도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걸로 됩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지금 제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라기보다는 이제 대담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제가 5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2번째 분까지 올라왔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2번째 분이 8개월 만에 합격하셨어요. 1, 2차 동시에. 그러니까 연기 안 들으시고 1기부터 들어오셔가지고 그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분은 딱 와서 이것만 듣고 그냥 나는 이 책만 보겠다 해가지고 이 책만 그냥 계속 팠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빠진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다른 책에도 없어요. 어차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줄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 빠지는 게 있지만 이것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판례만 보충하시면 돼요. 판례만 이제 아시겠죠? 암기하실 때. 그래서 이 책으로 할 겁니다. 이 책으로 전면 개정됐어요. 그래서 책이 아주 얇아졌고요. 딱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빨리 합격하는 추세입니다. 빨리 합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부량을 늘리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동차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량 거기에서 합격하신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차로 합격하신 분 세 분이 전부 다 자료를 늘리면 안 된다. 분량을 늘리면 안 된답니다. 분량을 늘리면 절대로 합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이거 조금 보다가 이거 좀 보다 뭐 여기서 보충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으실 것도 없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은 뭐냐면 이 책은 연습책입니다. 연습책. 아시겠죠? 마지막에는 이 책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 책만 보시면 됩니다. 작은 책만. 이 책은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기출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출문제가 제가 기출문제집이 있었는데 기출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시험 기출문제 있죠. 그 다음에 타 국가 시험에도 저희 시험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그랬더니 책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연도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작년에 이 전면 개정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연도 순이 아니라 목차 순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쟁점 순으로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은 파트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사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례. 두 가지 파트죠. 한 중간 정도가 되는데요. 페이지로 보시면 240페이지까지가 기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사례 연습 부분이에요. 저희 1기 때 앞에 240페이지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1기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2기 때는 뒷부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책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책 하나로. 그러면 선생님 기출 사례를 묶어 놓죠. 왜? 기출이 정말로 공부 연습하는 데는 좋아요. 좋지만 잘 보시면 기출 문제는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온 거,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은 기출 문제로 보고 안 나오는 것은 사례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과 사례를 동시에 해결을 하는 거죠. 같이 1기 때는 기출 문제를 볼 겁니다. 근데 기출 문제가 양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실제로는 기출 문제 중에 예를 들면 처분성에 대한 기출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처분성에 대한 기출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중복되는 문제를 풀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럼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고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그렇죠? 원처분주의다. 그럼 원처분주의에 대한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원처분주의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필 사례 배웠잖아요. 그렇죠? 분필 사례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중복 문제 필요 없이 뭐만 풀어보면 돼요? 분필 사례 1번 하나, 2번 하나, 3-1번 하나, 3-2번 하나, 3-3번 하나. 이렇게만 풀어보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공부 시간도 줄이고 어차피 표준적인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책 순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책 순서하고 똑같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자, 오늘 저희가 오늘 처분성을 할 겁니다. 처분을 할 때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큰 책 27페이지 보세요. 큰 책. 이제 큰 책, 작은 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큰 책 27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제일 목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인 처분 안에 적극적 공권력 행사.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적극, 소극, 그 다음에 요게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결 이렇게 돼 있죠. 적극, 얼마 안 됐는데요. 표정이 한 회가 바뀌는 게 싹 없어진 건가요? 적극적, 거부처분, 그 다음에 재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적극적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자, 적극적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처분은 다 여기 넣어놨어요. 중복되는 거 빼고. 보세요. 기출문제 1번 제명의결의 처분성. 페이지 넘겨보세요. 10번이 독촉의 처분성이에요. 자, 처분성은 뭐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지 아닌지. 명백히 처분이고 명백히 처분이 아닌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처일준사, 처분적 법규명령, 준법률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일반 처분,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 이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기출문제 10번이 뭐냐면 독촉입니다. 이게 바로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에 통지예요. 그럼 준법률적 행정행위 보고 배우고 요거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기출 11번입니다. 통보의 처분성입니다. 그럼 얘는 그럼 처일준사하면 처일준사는 다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처분이 아닌 게 있어요. 처분이 아닌 거.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 판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풀어 드립니다.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별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별표가 돼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어 보실 때도 별표 3개를 먼저 풀어보고 2개를 풀어보고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에는 중요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기출 12번입니다. 철거행위예요. 철거행위는 법적 성질이 뭐죠? 부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러면 이 문제만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만 풀어보면 이것도 별표 3개죠? 중요합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서면 권고행위의 처분성입니다. 서면 권고행위. 자, 항고소송이 명백히 되는 것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명백히 안 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처일준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쪽에 있어요. 그럼 안 되는 쪽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백히 안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공사하는 거 이거 처분이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행정지도입니다. 얘는 행정지도예요. 부정되는 사례 중에. 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행정지도는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처분성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5급 공채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번 고시의 처분성. 이게 뭐겠어요? 처분적 고시죠. 아시겠죠?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고시. 우리가 처분적 고시할 때 무슨 사건이라고 배웠나요? 한미 약품 사건. 이 한미 약품 사건 그게 바로 이 기출 문제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제 15번의 위에 보세요. 제2모 소극적 공권력 행사. 자,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거부처분입니다. 자, 보세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거부처분에서 거부처분이 되려면 제가 뭘 보라 그랬어요? 거부의 앞에 걸 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수리 거부가 처분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거부가 처분인가의 문제예요.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얘가 처분이 되는 이유는 얘가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권력 행사의 거부. 수리가 처분이기 때문에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거예요. 허가 거부가 왜 처분인가요? 허가가 처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수리의 법적 성질은 뭔가요? 자, 수리의 법적 성질은 공통수확이죠. 자,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뭐예요? 준법률행정, 행정행위죠. 준법률행정. 아시겠죠? 준법률. 결국은 뭡니까? 적극적 공권력 행사와 소극적 공권력 행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리가 처분이면 수리 거부도 처분이고. 그러면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죠. 사실행위의 거부는요? 역시 처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16번.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의 처분성입니다. 이거 핵심 정리 행정법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공증이에요. 공증. 들어보셨나요? 공증?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공통수학할 때 그 공이 공증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공증이 처분이에요. 공증의 거부도 처분이겠죠. 자, 아시겠죠? 공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증의 거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거부 처분이에요.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럼 이제 처분성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처분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얘만 다 풀어보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오늘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배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뭘 풀어보느냐?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풀어봅니다. 소극적 공권력, 거부처분을 배웠어요? 거부처분을 풀어봐요.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특수문제가 있어요. 대상적계 특수문제. 그게 뭐냐면 부관 문제입니다.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도 무엇의 문제예요? 대상적격 문제잖아요. 그래서 17번에. 그럼 부관에 대한 기출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타 국가 시험에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좋고 중요한 문제를 딱 하나 뽑아가지고 넣어놨어요. 딱 한 문제. 이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아시겠죠? 부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담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부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갑니까? 자, 어디로 넘어가요? 재결로 넘어가죠. 그래서 기출 18번에 보시면 원처분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재결주의.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재결소송. 재결소송은 뭐냐면 번호가 붙어 있는 건 기출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결소송 1, 재결소송 2, 재결소송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결소송 1, 2, 3은 무슨 주의예요? 원처분주의. 그 다음 21번은 무슨 주의예요? 재결주의. 기가 막히죠? 원처분주의 공부하고 재결주의 공부하고 재결주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끝나면 뭐 나와요? 분필사례입니다. 22부터 분필사례. 분필사례 1번이 뭐였죠? 일부 취소 재결. 딱 보니까 일부 취소 재결이죠. 분필사례 1번 공부하고 요거. 2번이 뭐예요? 변경 재결. 페이지 넘겨보세요. 변경 재결 공부하고 2번.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책하고 이 책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기 때도 설명해 드렸죠. 이 책은 뭐만 공부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용은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뭐만 공부해요? 문제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 책과 요 책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도 요 책 보고 나서 문제 풀어보고 책 보고 나서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는 딱 책 순서대로 나오면 좋지만 시험은 뒤죽박죽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죽박죽 문제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 종합 문제가 바로 2기 때 풀어볼 사례 문제. 사례는 진도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다 종합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연습을 할 때는 사례 문제로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기 때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2기 때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점점 일반론은 줄이고 시험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시험을 3번 볼 거예요. 예, 시험을 3번 볼 거고 이번부터는 이제 시험 보시는 분 연기 때는 제가 채점을 해드렸지만 시험 보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안 많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첨삭반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 중에서 제가 다 엄선해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채점을 해주실 거고 대신에 저는 이제 최고 답안 뽑고 최고 답안에 대해서 강평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1기부터 그렇게 갈 겁니다. 자, 2기 때 역시 교재는 이겁니다. 교재이고 이 교재 같은 교재를 왜 또 봅니까? 2기 때는 빨리 봅니다. 빨리. 그리고 순서대로 보지 않아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사례 부분 공부를 할 거고요. 왜 이렇게 9회 정도 할 건데 이제 2기부터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봅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때는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매일매일 모의고사 시험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1기 때까지 잘했어. 최고 답안도 한 번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2기에 가시면 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쓰시는 분들하고 다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3기 중반을 노려야 됩니다. 3기 중반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셔야 돼요. 예, 경쟁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암기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의 비결은 뭐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암기를 빨리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암기를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목차, 그 다음에 핵심어 이런 거 암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기 때는 역시 시험만 볼 겁니다. 시험 보고 강평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1기 때보다는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1기 때부터는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써보시라고 하는 숙제를 내드려요. 그럼 그거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기, 2기 때는 제가 오늘 판례 하나 나눠드렸죠. 버리지 마시고요. 1기 때, 2기 때 판례 모아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판례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판례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판례 연습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길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례를 해볼 생각입니다. 판례 보는 방법 이런 거 오늘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예. 오늘 내드린 그 판례가 원래 시험 1문에 나왔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례 전반을 제가 보통은 판례 공부할 때 이렇게 조각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원문입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 빼고는 제가 원문을 다 실어놨어요. 그 원문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노동법 판례 혼자 공부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실전 3기 끝나고 나서도요. 한 달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본격적으로 다시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좋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강의 일정은 2번에 보시면 시험 보는 날은 조금 일찍 와서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번 시험을 봤지만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첫 번째 시험 보실 때보다 두 번째 시험을 훨씬 잘 쓰세요. 요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세요 하니까 확실히 좀 틀이 잡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은 이제 오픈 카톡방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조금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면 개정판이고요. 특징은 65% 정도는 이 책으로 합니다. 이 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5% 정도는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립니다. 이 기출문제 35% 가지고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기출문제는 저는 내용은 설명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1번 문제점, 2번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3번 적극적 공권력 행사, 4번 설문해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배웁니다. 이 책으로. 아시겠죠? 이 책으로 배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문제가 또 나왔어요. 처분인가? 그럼 1번, 2번, 3번, 4번 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문제하고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요거. 그렇죠? 그다음에 답. 요것만 차이 나죠. 2번과 3번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아시겠죠? 따라서 2번과 3번은 공통적으로 요걸로 설명을 해드려요. 아시겠죠? 요걸로 설명해 드리면 요걸로 암기하셨다가 요거는 연습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만. 그래서 그래서 1기가 원래 보강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예, 보강 많이 하기로 유명하기. 근데 저희는 안 해야죠. 예, 저희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모의고사 볼 거고요. 4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 답안 제가 뽑아서 합격하신 분들이 채점한 최고 답안을 제가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최고 답안 강평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좋고 요거는 안 좋다.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잘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주 답안 쓰기 연습
숙제 내드려요. 숙제는 뭐냐면 요 책에서 오늘 만약에 기출문제를 한 5개 배웠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뽑아드려요. 그건 꼭 집에 가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거기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 시험에 진짜로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기 때는 기출문제에서 숙제 내드리고 2기 때는 사례 문제에서 숙제 내드려요. 그리고 3기 때는 뭘로 숙제 내드리냐면 3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100점 모의고사 문제를 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점 시험을 보시고 시험 강평해드리고 남는 시간에 뭐 해드리냐면 작년 3기 모의고사 문제 해설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4년도 3기 그러니까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새로 내요. 23년도 문제를 해설해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기 때 가면 그러니까 하루 또는 매주에 200점씩 써보시는 거죠. 200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 매번 숙제를 내드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 심화학습. 매주 필수 판례 1개씩 내드립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어려워요. 왜 이리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아니 연기 한번 배우시고 대법원 판결문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 안에는 무슨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소송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실체법적인 내용도. 어렵지만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1개 내지 한 주에 1개 내지 2개 내드려요. 그러면은 2기 때까지 하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21년도 판례가 23년도에 나왔거든요. 오늘 내드린 거. 그러니까 24년이니까 22년 판례까지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올해까지.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24년도에 나온 판례를 24년에 시험 내는 건 반칙이죠. 선생님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수험생들이 그걸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 시험도 당해는 안 내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당해 판례는 안 내는 걸로. 근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오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뽑고 제가 매달 대법원 판례를 읽어요. 거기서 다 뽑고 또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뭐냐면 매년 연초에 1월이 되면 행정법 교수님들 중에 저명하신 분이 잡지에다 실어요. 23년도의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안에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내게 빠진 게 없나?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분량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라는 거죠. 분량을. 자, 1년에 있었던 모든 판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판례는 다 빼야죠.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 특징은 뭐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는 뭐만 보시면 돼요. 이 책하고 이 책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책하고 마지막에는 이 책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신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합격하신 분이 이제 대담할 때 합격자 대담할 때 책을 다 들고 오셨어요.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판례 제가 외우시라고 하는 판례 이렇게 오리셔가지고 여기 넣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책 하나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책 분량을 늘리지 마시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이 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이 안에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기출문제 없고 페이지도 180 몇 페이지까지 정도. 그리고 종전에 있던 책보다 굉장히 압축해서 썼어요. 필요한 내용은 좀 빼고 압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공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양이 작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여기 보시면 학설은 어떻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럼 통문장으로 돼 있는 건 통문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출 표시도 다 돼 있고요. 그
그다음 중요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사례는 기출편만 합니다. 기출편만. 그래서 23년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우리 23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2번 원고 적격은 경쟁자 소송이기 때문에 너무 뻔해서 뺐고요. 1번과 3번은 여기 실려 있습니다. 특히 3번은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문제는 귀해요. 실려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는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있었던 뭐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 중요한 거라든지 제가 중요한 거 몇 개 설명해 드렸잖아요.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실려 있으니까요. 그거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그날 해당 날짜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공지해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복습이에요. 여기에서 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럼 선생님 그 안에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우시는 게 아니죠. 보세요. 대상 적격에서는 뭐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론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2기 때는 진도별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2기 때부터는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 선생님 진도별로 좀 내주시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럼 진도별로 내서 그러면 대상 적격하고 재결만 배워요. 그럼 대상 적격하고 재결만 문제 배워가지고 뭐 냅니까? 원고 적격 권보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원고 적격하고 권보필 나오는데 그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 범위를 넓게 잡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넓게 잡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왜냐하면 전 범위로 해버리면 예습을 안 하고 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을 보시도록. 일단 2기 때 가서는 2기 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는 요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판례 연습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법 조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행정소송법을 조문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 정리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이렇게 되돌아오죠. 책을 보시는 것보다. 책은 어디서부터 보냐면 책은 대상 적격부터 봅니다. 대상 적격부터. 조문을 한번 좀 한번 천천히 읽어본다. 이렇게 다 읽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조문이 몇 개인가요? 46개인가 그렇죠. 자,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몇 조부터 몇 조까지? 9조부터 34조까지는 취소소송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9조부터. 그러면 9조부터 34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무슨 소송이다? 취소소송입니다. 말 안 해도요. 아시겠죠? 9조부터 34조까지예요. 그러면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소송이면 1조부터 8조까지는 뭔가요? 1조부터 8조까지는 총칙입니다. 총칙이라는 것은 취소소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소송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괄하는 개념. 1조부터 몇 조까지요? 8조. 자, 9조부터 34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 체계를 외워두시고 자, 1조부터 8조까지 중에 1조부터 8조까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두 번째, 공법상 권리관계,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자, 행정소송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권리 구제 기능이죠. 이게 권리 구제 기능이에요. 하나는요. 두 번째는 행정을 통제하는 객관소송적 기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목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죠.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뭐가 주된 기능이다. 권리를 구제하는 게 주된 기능이라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인 통설이지만 소수설은 무슨 기능을 뒤에 하는 법 적용을 적정하게 해결한 그거를 주된 기능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무슨 소송이 됩니까? 주관이 아니라 객관소송이 되는 거죠. 선생님,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죠. 자, 원고 적격에서 그렇죠? 권리구제설 제일 마지막에 학설이 뭐예요? 적법성 보장설이죠. 적법성 보장설은 취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견해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기관소송 말고요. 취소소송 자체를 객관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통설은 주관소송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조.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두 가지밖에 없죠. 1호의 처분 등과 2호의 부작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등. 처분과 뭐예요? 등. 아시겠죠? 등이 뭐예요? 재결. 자, 처분 안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행구법공. 자, 행구법공 또는 그 거부예요. 그거 뭐예요? 행구법공의 거부죠. 행구법공의 거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부는 뭘 보라? 행구법공, 즉 거부에 있는 앞에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거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 거부. 1, 2, 3, 4 또는 1, 2, 3, 4의 거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거부 처분은 뭘로 결정이 나요? 1, 2, 3, 4번으로 결정나는 겁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되는 이유는 수리가 1, 2, 3, 4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거부 처분이 나오면 1, 2, 3, 4를 본다. 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이원설에 따른다면 의미가 있죠. 무엇이?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들어가지만 1원설에 따른다면 실익이 별로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1원설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2원설은 이렇게, 2원설, 쟁송법적 개념설은 더 크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습니다. 공권력 행사 더하기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사이즈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1원설은 어떻게 보느냐면 공권력 행사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작용. 다시 말씀드리면 다 공권력 행사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드립니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재결이 등입니다. 그 다음에 2호 부작위. 자, 처분 등과 부작위입니다. 2호.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법령에 의해서 위임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이 뭐예요? 위임은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거예요. 위탁은 대등한 관계예요. 밑으로 시키건 옆으로 시키건. 자, 그거를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이 뭔가요? 법률 더하기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안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은 이다. 이게 정의인데 이 2항은 정의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정청에는 등등이 이다예요? 포함된다요?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조 2항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에는. 행정청에는 요런 애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의미의 행정청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전통적 의미의 행정청입니다. 행정조직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행정조직의 우두머리 아니어도 뭐가 있으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으면 걔들도 행정청이 될 수 있고, 행정청이 될 수 있다는 건 행구법고 갈 때 행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아무리 봐도 행정기관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시면 2조 2항이에요. 100%. 아시겠죠? 자, 공공단체도 되고 공공단체는 뭡니까? 공법상 법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공법상 법인도 되고요. 또 하나 공법상 법인의 기관도 됩니다. 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뭐도 돼요? 기관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뭐가 있으면?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으면. 사인도 됩니다. 사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사인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포함된다. 자, 3조. 행정소송은 다음에 4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1, 2, 3, 4. 이미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3, 4는 원래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 생각해 보세요. 행정소송의 한계 안에 객관소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계라는 건 뭐예요? 행정소송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 행정소송이 아닌데 입법자가 민중기관 소송을 행정소송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원래 본래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얘들은 행정소송은 뭡니까? 권리 침해를 받아야 돼요. 얘들은 무슨 소송이에요? 객관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따라서 원래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지만 법률이 행정소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덤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원래는 무슨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말합니다. 차이는 뭐예요? 항고소송은 처분, 증이나 부작위. 자, 부작위는 무엇의 부작위예요? 처분의 부작위죠. 그러니까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뭐 하거나 하지 않거나 재결을 하거나 재결을 하지 않거나 재결을 하지 않아도 부작위입니다. 아시겠죠? 재결을 하지 않아도 부작위예요. 자, 당사자 소송은 그러면 항고 소송을 관통하는 개념은 뭐예요? 처분이죠. 처분. 두 번째, 당사자 소송을 관통하는 개념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자, 대상이 뭐예요?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뭐죠? 권리, 의무관계. 권리, 의무관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다. 내가 권리가 있으니 이행하라. 아시겠죠? 나는 의무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은 항고 소송은 취소, 무효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당사자 소송은 특정한 소송 형태가 없어요. 아시겠죠? 권리나 법률 관계를 주장하면 무슨 소송이 된다? 다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주장하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항고와 당사자의 차이는 항고는 처분, 당사자는 법률관계. 또 하나는 뭐예요? 항고소송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말하죠. 불복하는 사람이 항상 원고예요. 그렇죠? 처분한 사람은 누가 됩니까? 피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항고소송은 원피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행정청 자기가 뭐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당사자 소송은 계속 보세요.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것은 누가? 행정청이 피고가 될 수도 있고 누가 피고가 될 수도 있어요. 사인이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권리가 있다. 그렇죠? 권리가 있다. 반대로 뭡니까? 이쪽에서는 의무가 없다. 이것도 된단 말이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되고 의무가 없다. 원래 작년 시험에도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형식적 당사자 좀 기억나시나요? 표정이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네요. 보상금 이름은 기억나시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증액도 되고 뭐도 돼요? 감액도 돼요. 무슨 소송인가요? 당사자 소송이죠.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올려달라 내려달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중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에 제4조입니다. 항고소송안에는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됩니다. 핵심은 뭐예요? 취소 소송이죠.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이다. 자, 위법만 됩니다. 위법만. 자,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뭐예요? 처분의 위법성이죠. 처분의 위법성. 그럼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 조항은 뭔가요? 어디가 근거 조항인가요? 그게 바로 4조입니다.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4조. 자, 위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취소 안에는 뭐도 되고요. 전부도 되고 뭐도 돼요? 일부도 됩니다. 전부도. 대신에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변경은 써 있지만 변경은 안 된다. 왜 변경이 안 돼요? 적극적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죠. 변경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 100만 원으로 바꾸는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소송은 안 돼요. 심판은 되나요? 되죠. 변경 재결이 있잖아요. 변경 재결. 소송은 안 되고 심판은 되고. 그 이유가 뭔가요? 심판은 내부적인 통제고 얘는 외부적인 통제니까 그렇죠. 자, 무효가 있고 부작위가 있습니다. 제5조 국외에서의 기관 넘어가시고 6조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7조 사건의 이송입니다. 34조 제1항의 규정 34조 1항은 이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관할해서 심급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심급을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송에 관한 규정이 7조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관할은 뭡니까? 토, 사, 심이잖아요. 그죠?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심급 관할. 그 중에서 법전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심급 관할에 대한 이송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심급 관할에 관한. 전속 관할도 있죠. 전속 관할은 대법원 판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 빼고 나머지 두 가지는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심급 관할에 관한 이송에 관한 규정이 7조에 나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책 보다가 법전하면 뭐 책 보다 이거 하고 법전만 계속 읽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예. 자, 8조 1항 법 적용 예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어디에 따른다? 특별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규정에 따르도록. 이해가 되시죠? 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못하나요? 아니죠. 할 수 있죠. 따라서 행정소송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일반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법, 일반법. 다른 법률이 바로 개별법입니다. 개별법. 2항.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원조직법은 어디 나옵니까? 한 번 나와요. 한 번. 행정소송의 한계에 보면 8조 2항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행정소송의 한계에 가면 나온다. 민사소송법은 많이 나오죠. 민사집행법은 어디서 나와요? 딱 한 번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가처분에서 나옵니다. 자, 앞에 거는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뒤에 거는 가처분에서 나옵니다. 가처분의 300조죠. 민사집행법 300조가 항고소송에 준용될 수 있겠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8조 이하 징검다리 규정입니다. 자, 이제 취소소송으로 갑니다. 취소소송.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한번 첫 번째가 소송의 대상. 소송의 당사자. 원고, 권리보 필요성. 원래 권리보 필요성은 일반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일반 규정이 없다. 두 번째가 피고.
참가인, 기타 소송 요건에서 관할, 두 번째 전치, 세 번째 제소기간, 그 다음에 네 번째 병합소송, 두 가지죠.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두 번째 소위 변경, 다섯 번째 가구제 수단, 가구제 수단은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심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법 조문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일반론. 일반론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원래는 종료인데요. 그냥 종료 중에서 기타 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판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판결의 종류,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세 번째 판결에 대한 불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병풍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구조, 재판에 관할, 요거죠. 구조. 약술 문제, 예전에는 약술 문제가 나왔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항, 2항. 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를 소재지로 하는, 자, 피고가 소재지예요. 토지 관할은 행정법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 소재지. 2항에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 대법원 소재는 서울이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의 경우에는 특별재판적이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0조입니다.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송은 별로 뭐 그렇게 휙 넘어갔죠. 병합은 했지만, 자, 병합하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하나 소송이 가다가 중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각각 다른 법원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각. 이송은 요 경우 각각 다른 법원에 갈 때만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경우. 그래서 이 법원의 재판에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송입니다. 그러면 요 경우는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항에 보시면 취소 소송과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소송. 그러면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소송이 관련 청구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취소 소송과 다음 각 호의 일이니까 1호에 보세요.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이 관련 청구 소송이고, 본체인 소송은 뭐예요? 다시 첫째 줄에 취소 소송과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소송이 관련 청구 소송이죠. 그러면 취소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죠. 그럼 만약에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이 관련 청구 소송이고, 본체인 소송은 뭐예요? 취소 소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2호 취소 소송과 취소 소송. 이제 아시겠죠? 본체인 소송은 취소 소송이에요. 아시겠죠? 관련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이런 것들이 관련 청구 소송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본체인 소송, 관련 청구 소송. 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만 이송입니다.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관련 청구소송 병합할 때 이런 소송이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제기하는. 근데 거기다 이송을 썼단 말이죠. 이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 가고 있어야 돼요. 가고. 아시겠죠?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거 이건 이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련 청구 소송, 예를 들어서
여기는 취소 소송이고 여기는 국가배상인데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법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으로 저쪽으로 옮겨주는 게 이송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모아준다?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자, 1호도 있고 2호도 있습니다. 관련 청구 소송의 2호형. 자, 2항 취소 소송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피고가 달라도 되죠. 어디에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다가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1호는 뭐예요?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그럼 자 보세요. 취소 소송이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취소 소송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취소 소송이 없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이 뭘 심리해야 돼요? 처분에 위법성을 심리해야 되죠. 이게 선결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취소 소송이 있는데 부당이득 하면 병합이에요. 취소송 안 하고 그냥 바로 부당이득 하면 역시 선결 문제죠. 아시겠죠? 선결 문제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당이득 유형도 있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 유형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 자, 이 경우에는 원고가 1인일 때이고 원고가 수인일 때는 병합은 여기 있죠. 10조. 수인일 때는 15조입니다. 15조를 잠깐 보시면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해서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자, 15조는 뭐라 그랬어요? 원고가 뭐 할 때? 수인이면 15조로 갑니다. 원고가 1인이면 10조, 원고가 수인이면 15조입니다. 1인, 수인. 그럼 합치면 뭡니까? 1인도 되고 수인도 되는 거죠. 대신에 적용하는 법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조, 15조. 다시 11조. 선결 문제입니다. 선결 문제. 그럼 선결 문제는 어디 들어가는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4조 다시 한번 보세요. 4조. 4조에 보시면 위법한 처분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처분에 뭘 심사한다? 위법성을. 2호.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소송도 역시 무효등 확인 소송이니까 어느 법원이에요? 행정법원이 하죠. 9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1심 관할 법원을 행정법원이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처분의 무엇과 위법 여부와 두 번째 무엇과 처분의 효력 유무. 11조를 보세요. 11조.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존재 여부는 필요 없습니다. 존재 여부. 선생님이 존재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만 돼요.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돼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 등입니다. 존재 부존재도 돼요. 그러나 존재 부존재는 크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뭐만 하시면 된다. 무효만 보시면 돼요. 거기 보세요. 처분의 효력 유무. 처분의 효력 유무는 누가 심사한다고 아까 그랬죠? 행정법원이 심사한다고 그랬죠. 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돼요. 그럼 어느 법원이야? 민사법원이 당해 수서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선결 문제예요. 아시겠죠? 선결 문제. 뭐 할 때요? 민사법원이 뭐 할 때? 효력 유무를 심사할 때요. 효력 유무. 근데 민사법원이 효력 유무를 심사하려면 무슨 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선결 문제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선결 문제 1번은 무슨 소송 제기할 때? 부당이득. 선결 문제 2번은요? 국가배상. 그럼 여기는 뭐예요? 선결 문제 몇 번이에요? 효력 유무니까 1번이죠. 거기다 쓰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류. 11조 1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입니다. 그럼 무슨 조문은 없어요?
부당이득은 있는데 2번은 뭐예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을 때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학설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결 문제 민사 1번은 조문에 있고 민사 2번은 조문에 없다 그랬어요. 조문에 없다. 이제 아시겠죠? 좀 느낌이 다르죠? 조문을 읽을 때와 책으로 볼 때가. 아시겠죠? 자, 민사 1번은 있고 민사 2번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적격입니다. 12조 1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자, 그러면 처분 등 안에는 뭐도 들어가고요? 적극, 거부, 뭐도 들어가고요? 재결. 그럼 재결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적극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뭐도요? 거부 처분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거부 처분도 법률상 이익. 그럼 거부 처분에서의 법률상 이익, 소위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 이제 아시겠죠? 거부 처분에서의 권리를 신청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적격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죠. 그러나 다수설은 원고적격으로 본다 그랬죠. 근거가 뭐겠어요? 여기 있네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신청권이 원고적격 문제가 되느냐? 12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보인단 말이죠. 아시겠죠?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뭐도 들어간다? 거부 처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 뭐예요? 권리. 법률상 이익이 권리고 그 권리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신청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이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데도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뭐가 없는데? 권고필이 없는데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뭐가 있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권고필이 있다. 자, 원래 권고필은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지만 그 중에서 뭐만? 처분의 효과가 뭐였을 때? 소멸했을 때입니다. 소멸하면 처분의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게 뭡니까? 처분의 효과가? 무효입니다.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있는 건 유효이고 없는 건 무효잖아요. 그렇죠? 있다가 없어진 거죠. 그럼 처분이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죠. 그럼 그 무효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효 확인 소송은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효 확인 소송은 원래 태생적으로 무효,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것은 효력이 있다가 나중에 사후에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사후에 효력이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실효이죠. 실효.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 거예요.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 거. 뭐가 있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12조 2문 문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처분의 효력이 뭐 해야 된다? 소멸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멸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처분의 효력이 있다가 소멸된 경우에는 뭐가 있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그럼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권리법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반위위불례. 아시겠죠?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결해. 원래는 안 되지만 있고 없더라도 다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그래서 이 지금 기출 사례에는 다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피고 적격. 자, 13조는 피고 적격이고요. 14조는 피고 경정입니다. 여기 바로 13조, 14조, 12조, 13조, 14조. 공동소송 어디 갔냐? 15조. 왜냐하면 원고나 피고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16조, 17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이 참가인입니다.
물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얘는 병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자,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뭐가 원칙이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 다시 말씀드리면 처분청. 다시 말씀드리면 처분을 한 명의자를 피고로 합니다. 대신에 뭐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다. 자, 행정심판의 재결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 명의로 합니다.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뭐예요? 재결이죠. 그럼 누구 명의로 하겠어요? 위원회를 명의로 하지만 법에는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없으면요. 처분 명의자를 피고로 합니다. 자, 14조. 나머지 것들은 이제 14조 잘못하면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피고가 잘못됐어요. 그럼 자, 이 동그라미 친 거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19조. 요거 소송 요건이죠. 요거 소송 요건이에요. 그렇죠? 2대 소송 요건, 3대 소송 요건, 그 다음에 4대 소송 요건.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별로 안 중요하고 전치도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무슨 전치인이? 임의적 전치인이 안 중요하고. 자, 그래서 5대 소송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피고 적격도 여기니까 소송 요건이죠. 근데 피고를 잘못 골랐는데 왜 각하안시키고 경정을 해줘요? 소송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이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봐준단 말이죠. 아시겠죠? 뭐 하도록? 피고를 고칠 수 있도록 봐줘. 그때까지 안 고치면 어떻게 된다? 필요적 심판 전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임의적이지만 필요적 심판 전치도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만 가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야, 이런 것까지 해주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시겠죠? 노력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을 가능하면 유지시켜 주려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피고 경정. 고치도록 봐주는 거죠. 또 하나, 판례가 뭐를 인정해줬다. 행정심판 조치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장해줬어요. 아시겠죠?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병합이나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잘못 제기하면 각하시키고 또 소송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또는 소송을 붙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병합이나 변경하는 이런 제도들은 전부 다 뭐다? 그 소송을 가능하면 유지시켜 주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제도들이에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피고 경정도 잘못하면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15조 공동소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